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점점 더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밤이 되어 잠들 때쯤이면 하루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는 이유를 잊었다. 누군가는 이를 바쁜 삶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성공 추구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놓친 것이 있다. 바로 정신이다.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누구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내려놓는다. 이 글은 그 정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다. 정신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그것을 잃는가? 그리고 한번 잃은 정신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한 물음들을 따라가 보자.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담론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본다.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 그 부하 직원이 옆 사람에게 왜 나만 이러냐고 중얼거린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말한다. 친구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사회 때문이고 운이 없어서다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말들, 이런 태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정신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평이다. 모든 일에 대해 왜 이래야 하나라고 묻는다. 그것은 남 탓이다.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는다. 그것은 책임 회피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러한 태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의 상실이다. 정신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는 상황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다면, 만약 상황이 이랬다면, 만약 운이 좋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정당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 문서에서 제시된 질문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비만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정신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흥미로운 예시다.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신체적 현상이 어떻게 정신적 상태와 연결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 즉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의 신체적 표현이다. 정신을 놓은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는 행위 자체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없다. 그저 손이 가고 입이 움직이고 삼킨다. 이것은 자동화된, 즉 정신이 빠진 행동이다. 그래서 질문자가 말한 정신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매우 정확하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감, 선택의 명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을 놓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승객이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는 무언가 외부의 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왜 사람들은 정신을 놓는가? 그것이 단순한 나약함이나 게으름만은 아닐 것이다. 정신을 놓는 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무겁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 일어난다.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내 삶을 주인처럼 산다면 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실패하면 그것은 나의 실패다. 내가 잘못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매우 무겁다. 반면에 만약 내가 정신을 놓고 남을 탓한다면 나는 그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 정신을 놓는 것은 실제로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어 기제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정신을 놓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인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과 타인의 조종을 받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수동적이 되고 무력해지고 결국 절망한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에 내려가야 한다. 정신을 잃는다는 것의 정반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고 이는 곧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인처럼 살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는 우리 삶의 형태를 미리 정해놓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적 틀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 중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다. 문서에서 제시된 표현을 다시 생각해보자. 주체를 잡아야 되는데 주체를 잡지 못하고 그냥 퍼져 정신을 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정교한 표현이다. 주체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체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체가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간다. 주체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체가 없는 사람은 어떤가? 그들은 상황에 휘둘린다. 좋은 말이 나오면 그쪽으로 흔들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탓한다. 주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곳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일관된 원칙 없이 그저 흘러간다. 주체가 없는 삶은 실제로는 매우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 삶은 끊임없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린다. 이것은 마치 항상 밟지 못한 날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친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자라나면서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가치관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들을 벗겨내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둘째, 그 가치관에 따라 작은 선택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번 가치관을 정했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을 할 때, 누군가와 만날 때 매 순간 작은 선택들을 한다.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살려낸다. 이 작은 선택들의 반복 속에서 주체성은 조금씩 강화된다. 셋째, 실패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주체성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만난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예상과 달랐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정신을 놓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실패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선택을 수정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성은 후자의 선택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단순히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하고 선별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나의 본능적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이다. 나는 그 사람을 욕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이 동물적 반응이다. 그런데 인간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는 그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왜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을까? 라고 생각한다. 혹시 나의 어떤 행동이 못마땅해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욕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한다. 이것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는 분노할 수도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복수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나는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타적으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선택을 책임진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과 맞닿아 있다. 문서에서 말한 대로 존중받고 존경받음의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념을 더 높은 차원의 이상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60% 정도 성장했다면 그는 여전히 동물적 본성이 60%에 가깝고 인간적 본성이 40% 정도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90% 성장했다면 그는 인간적 본성이 90%에 가깝고 동물적 본성은 10% 정도인 상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모두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70%를 달성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80%, 90%,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60% 정도라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70%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과 달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의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이제 우리는 한층 더 내려간다. 인간다움을 확립한 후 인간은 다시 한 번의 큰 선택을 만난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공익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문서에서 명확히 제시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홍익인간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면서 내 인생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차이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한 수준의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고 있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 목표는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산다. 반대로 공익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도 물론 자신의 생존과 안정을 추구한다. 그는 무언가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넘어선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번영이고 타인의 행복이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선함이다.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산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수준을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떤 에너지 속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살 때 인간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만족될 때까지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에너지는 사라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그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끝없는 욕망의 추구가 된다. 마치 모래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반대로 공익적 삶을 살 때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만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은 계속되고 세상의 불의는 영원히 존재한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할 일이 있다. 세상은 항상 그 사람을 필요한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끝없는 창조와 기여의 여정이 된다. 이것은 마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기만 한다. 이 차이는 결국 삶의 질의 차이로 나타난다.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종종 불안감과 허무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무리 얻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욕망이 계속 생겨난다. 반대로 공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적감을 가진다. 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안다. 그는 자신이 왜 사는지 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평온함을 얻는다. 타인에게 직접 베푸는 삶과 더 큰 공익에 기여하는 삶. 흥미롭게도 문서는 공익적 삶 안에서도 다시 한 번의 구분을 제시한다. 그것은 매우 정교한 구분이다. 첫 번째 유형은 타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직접 도와준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한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
누군가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 그 아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군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더 큰 공동체와 인류적 가치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한다고 하자. 그 법이 만들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바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철학적 차이.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직접적인 도움을 추구한다. 그의 행동은 구체적이고 결과가 명확하고 보상도 직접적이다.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이 감사한다. 이것은 큰 만족을 가져온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의 행동은 추상적일 수 있고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보상도 없을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저항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항상 많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큰 변화와 진전을 가져온 것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이를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준다면 그는 아마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삶을 개선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한다. 그것은 단순히 수치의 차이만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차이다. 그것은 한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삶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문서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 길이 모두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직접 고통받는 사람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더 큰 구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에너지 구조의 관점에서 봐보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즉 타인에게 직접 베푸는 사람의 에너지 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 그 사람이 기뻐한다. 내가 그 만족감을 느낀다. 내가 계속 돕는다. 이것은 순환적이다. 그리고 이 순환 속에서 나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내 행동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 즉 더 큰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의 에너지 흐름은 다르다. 나는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든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감사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지는 않는다. 나는 그 신뢰 위에 계속 나아간다. 이것은 더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저항과 비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에너지 구조 중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한가? 당연히 두 번째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결국 감정적 만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베푼 사람이 나를 감사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나의 동기는 약해지고 의미는 잃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는 동기가 감정에 덜 의존한다. 나는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에너지원이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얻는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 이것은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혼이 발견한 진리다. 자신을 초월할 때 자신이 참되어진다. 자신을 비울 때 자신이 채워진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역할의 연결. 공익적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역할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공익적 삶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이 매년 1%씩 더 나아진다면 3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을 물리학의 나비 효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향력의 본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종종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말, 누군가에게 보여준 행동, 누군가에게 전해준 감정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주변도 바뀐다.
이렇게 변화는 퍼져나간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신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층을 거쳐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정신을 잃는다는 것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그것은 매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고 존경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적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 사람도 고통을 느낀다. 그 사람도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본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산다. 그 사람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과 정신을 잃은 사람의 인생 경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같은 고통을 만나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정신을 잃은 사람이 실패를 만나면 그것은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세상이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실패를 만나면 그것은 자신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신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고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같은 실패도 어떤 정신으로 대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 피해자적 정신으로 대면하면 그것은 절망이 되지만 능동적인 정신으로 대면하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 중 하나는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생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을 바로 세운 삶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 때,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할 때, 공익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한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정한 것을 알아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실한 행동을 존경한다. 반대로 우리가 정신을 잃고 남을 탓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한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로 성공해도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존경받지 못한다. 물론 두려움이나 이익으로 인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다. 진정한 존경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것은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모든 논의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심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공익적 삶을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것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을 잃지 않고 공익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 불평등, 양극화, 도덕적 혼란 마이너스 이 모든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내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노력이 세상을 크게 바꾼 예시들이 많다. 간디, 만델라, 킹 목사 또는 더 작은 규모에서 수많은 이름 모를 활동가들. 마이너스 그들은 자신의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우고 공익을 생각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이 누적되어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만든다. 문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이제부터 내가 삶을 바꾼다 같은 표현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신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전에는 정신을 놓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명확히 선언할 때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향해 조직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의 패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정신을 잃었음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는 달라진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정신을 다시 세운 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크고 드라마틱한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대화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식해야 한다. 지금 내가 어떤 정신 상태로 있는가?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반복될 때 작은 선택들이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모인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작은 올바른 선택들이 누적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다. 이것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다. 한 방울의 물은 바위를 깎지 못한다. 하지만 수백만 방울의 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바위는 깎여진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올바른 선택들이 누적될 때 우리는 변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우리가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좋은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나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발전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환경이 우리를 형성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특권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환경 때문이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신을 잃는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피해자가 되고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는 지금부터 달라진다고 선언할 수 있다. 내가 받은 환경은 좋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신을 바로 세운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변화를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회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둘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한 개인의 진정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개인의 주변을 변화시킨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정신을 바로 세우고 공익적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일터에 가면 그 사람의 태도, 행동, 말이 변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진다. 그 사람은 동료들을 돕는다. 그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동료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떤 동료는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되돌아본다. 어떤 동료는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개인의 변화가 퍼져나간다. 이것은 물리학의 진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정신이 바로 서면 그 개인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 진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진동을 감지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진동에 감응하여 자신의 진동도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변화는 퍼져나간다.
1명에서 2명, 2명에서 4명, 4명에서 8명으로 이것이 지수적 증가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사회적 변화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왔다. 한두 명의 진정한 리더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더 큰 운동으로 확산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가 문화적 변화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변화하여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해도 법적 규제가 없으면 대기업들은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직해져도 제도적 부패가 있으면 사회는 여전히 부정직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와 함께 제도와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유형의 삶 타인을 직접 돕는 삶과 더 큰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삶 이 모두 필요한 이유다. 누군가는 개인 차원에서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영향을 퍼뜨려야 하고 누군가는 구조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 다 필요하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다. 우리의 변화와 노력은 단순히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정신을 차린 상태로 양육한다고 하자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공익적 가치관을 습득한다. 그 자녀가 커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도 같은 가치관을 전한다.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문화는 바뀐다. 이것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한 세대는 20, 30년이다. 세 세대면 60, 90년이다. 우리가 지금 노력한 것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초월한 어떤 더 큰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첫째,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이다. 우리의 정신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남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묻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는 달라진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그것은 고통과 정신의 관계다. 종종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정신을 잃는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라고 묻고 자신의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다르게 본다. 고통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한다.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통도 의미가 있게 된다. 고통도 우리의 성장의 일부가 된다. 문서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개념은 스스로 빛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고 존중받고 존경받음의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 있다. 인간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자이거나 유명한 사람도 빛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도 빛날 수 있다. 인간이 빛난다는 것은 그 인간 안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정성이고 진실이고 의도성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는 광채다. 우리는 이런 광채를 가진 사람을 봤을 것이다. 꼭 유명인일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부모, 선생님,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준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실패한다.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는가이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셋째,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이기 때문이다. 넷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신뢰받고 존경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빛나려고 노력할 때는 빛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빛남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성실하게 살 때 빛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치 햇빛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빛을 내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빛난다. 우리가 억지로 빛내려고 하면 그것은 인공적인 빛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빛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 빛나려고 하지 말고 단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빛난다. 사회가 밝은가 어두운가는 그 사회에서 공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어두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것은 모두가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는 신뢰가 없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결국 무너진다. 밝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생각하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는 신뢰가 있다.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도덕을 지킨다. 왜냐하면 공익적 가치관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번영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우리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공익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살 것인가? 라는 우리의 선택이 누적될 때 사회의 밝음과 어두움이 결정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책임감을 준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을 무거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우고 공익적으로 살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꾼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기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긴 여정을 떠났다. 정신을 놓는 것의 표면적 현상에서 시작하여 주체성, 인간다움, 공익적 삶, 세대를 초월한 영향, 그리고 역사적 책임감까지 나아갔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포기한다. 우리는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종 대상이 된다.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된다. 반대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되찾는다. 우리는 자신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인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은 존엄성이다.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이 나의 것이라는 감각이다. 그것은 내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이다. 그것은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다. 정신을 잃은 사람은 존엄성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종속된 존재로 본다.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본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태다. 반대로 정신을 바로 세운 사람은 존엄성을 회복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임을 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회복해야 할 존엄성이다. 흥미롭게도 이 존엄성의 회복은 타인에게 존엄성을 인정할 때 완성된다. 내가 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타인의 존엄성도 인정할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문서에서 말한 존중과 존경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책임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책임이면서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류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잘못을 바르게 잡는 데에 자신을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 우리가 개인적 욕망만을 추구했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깊은 의미가 우리가 공익을 추구할 때 나타난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 왜 의미 있는지를 안다. 이 에세이가 나선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잃는 것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매번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신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했다.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 이것은 표면이다. 그 다음에는 정신을 잃은 삶과 주체성의 관계를 봤다. 정신을 잃은 것은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한층 더 깊다. 그 다음에는 주체성이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봤다. 인간다움은 주체성과 불가분이다. 이것은 또 한층 더 깊다. 그 다음에는 주체성 안에서 가능한 두 가지 방향 마이너스 자기 욕심과 공익을 봤다. 이것은 또 다른 깊이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깊어진다. 그리고 각 층에서 우리는 같은 개념을 만나지만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만난다.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같은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운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배우고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더욱 복합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성숙함을 선형적으로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일직선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하지만 실제 성장은 이렇지 않다. 실제 성장은 나선형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배운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다. 매번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얻는다. 이 반복이 축적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해진다. 성숙함이란 바로 이것이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전과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도전을 만나도 이전과는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쳐야 할 한 가지 현실이 있다.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공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렇게 살지 못한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현실의 어려움이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압박 속에서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 둘째, 습관의 힘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신을 잃은 상태로 살아왔다. 그 습관은 매우 강하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해도 자꾸만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셋째, 사회의 압력이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정신을 잃도록 강화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주변의 모두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정신을 완벽하게 바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항상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실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하루 한 가지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보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말해보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보자. 이런 작은 노력들이 축적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한다. 실패와 회복의 순환.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도 때때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는가이다. 우리가 실패했음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부터는 달라진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의 반복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실패와 회복, 넘어짐과 일어남, 잃어버림과 찾아내기. 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는 강해진다. 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주체성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많은 것들은 개인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제시한다. 그것은 공동체적 각성이다.
문서에서 우리부터 공익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이 표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호소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한가? 왜 공동체적 변화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해도 그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가 부패하고 있다면 그 개인도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면 개인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각성하고 그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가 각성하고 공동체가 변할 때 비로소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전 지구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환경위기, 불평등, 기술의 급변 같은 것들이다. 이 문제들은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기술을 통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전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동시대인들과 함께 정신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특정한 세대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그 세대만의 책임감을 가진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세상을 돌봐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도 가진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책임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주체라는 뜻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을 바로 세운 후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 정신을 바로 세운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들을 만난다. 첫 번째 도전은 일관성이다. 한번 정신을 바로 세운 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잃을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편해지고 싶다. 우리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도전은 깊어짐이다.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처음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와 10년 후에 정신을 바로 세운 상태는 다르다. 우리는 계속 깊어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세 번째 도전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우리가 과거에 옳다고 생각한 것이 현재에도 옳은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시대에 뒤처진 존재가 된다.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고정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신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성장할 때 그 개인의 정신도 함께 진화한다. 초기의 정신은 매우 기초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깨달음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훌륭한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장하면서 우리의 정신은 진화한다. 우리는 나만 아니라 타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포용적이고 복잡해진다. 우리는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진화다. 우리의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인간에서 시작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상태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 다음 우리 중 일부는 깨어난다. 우리는 정신을 잃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세우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간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작다. 불평을 조금 덜 한다. 남을 조금 덜 탓한다. 책임을 조금 더 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깊어진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한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 우리의 관계가 변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한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근본적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변했다.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는 이제 존경받는 존재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또한 우리의 존재 방식도 변한다. 처음에 우리는 개별적인 개인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만 추구했다. 하지만 정신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다. 이 인식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확장된다. 우리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책임을 가진다.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책임을 가진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역사를 만든다.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매우 높은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때때로 이 이상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간극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완벽하게 정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을 잃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가이다. 동시에 현실에 타협해서도 안 된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을 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다. 우리는 그 도전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시험받는다. 우리는 그 도전을 극복할 때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데에 무엇이 근거하는가? 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첫째, 인간의 역사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신을 바로 세운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그 정신으로 세상을 바꿨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는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 안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 안에는 타인을 돕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욕구들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 셋째, 현재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오랜 여정을 거쳤다. 정신을 잃는 것의 표면적 현상에서 시작하여 주체성, 인간다움, 공익적 살, 역사적 책임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선형으로 계속 깊어졌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많은 방식으로 대답해왔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대답은 이것이다.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우리는 초대한다. 정신을 잃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찾을 시간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얼마나 깊이 정신을 잃었든, 당신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달라진다고 선언하라.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다음 단계는 작은 선택들이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당신의 정신을 바로 세워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의식적이 되어라.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되어라.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조금 더 능동적이 되어라. 이런 작은 것들이 축적될 때 당신은 변한다. 그 다음은 타인과의 연결이다. 당신이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그 영향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의 변화가 퍼져나가도록 하라. 당신이 변할 때 세상도 조금 더 밝아진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역사적 책임감을 깨달아라. 당신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일한 당신이다. 당신은 이 시대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필요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역사를 보자. 거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개인에서 시작되었다. 한 명의 개인이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그것이 수백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 명의 개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했을 때 그것이 세상의 구조를 바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향을 퍼뜨린다. 그것이 충분하다. 그것이 변화를 만든다. 정신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발견이다. 우리는 타인을 발견한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타인의 꿈을 응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세상을 발견한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글의 끝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정신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삶의 한 방식이 아니라 삶 자체다.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삶은 매일의 작은 노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존경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존중한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개인의 욕심을 초월하여 공익을 추구한다.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축적될 때 인간은 스스로 빛난다. 이 빛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빛은 내부에서 나온다. 이 빛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빛이다. 우리가 나선형으로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계속 깊어진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실제 성장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운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배운다. 매번 우리는 더 풍부하게 이해한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이해한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계속 살면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한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 나선형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한층 위로 올라간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로 돌아오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빛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정신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은 힘들다. 이것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지만 이 지속적인 노력 자체가 우리를 단련한다. 이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는 강해진다. 이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더욱 견고해진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강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신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우리가 정신을 다시 잃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찾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계속 진화한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전 지구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환경 위기, 사회 불평등, 윤리적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잃지 않은 개인들이다. 정신을 바로 세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각각이 이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울 때 세상도 깨어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불평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남 탓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책임 회피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된다. 그리고 이 주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점차 빛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말이 무게를 가진다. 우리의 행동이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삶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존경받는 존재가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빛은 다른 사람들을 밝힌다.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의 노력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다. 당신이 정신을 바로 세울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꾼다. 당신은 역사를 바꾼다. 우리의 글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다.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방향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여정이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계속 진화한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계속 빗나간다. 어떤 날은 우리가 강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명확히 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것이다. 어떤 날은 우리가 약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남을 탓하고 자신감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의 일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빛남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약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도해라. 정신을 잃을 수도 있지만 다시 찾아라. 이 영속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빛이 모여서 세상을 밝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